안녕하세요. 무인 서점입니다. 오늘은 동양 최고의 지혜서라 불리는 책은담, 중국 명나라 만렵의 유학자인 홍자성이 지은 책으로 처세와 수신의 고전으로 사랑받아온 책입니다. 하나하나 주옥 같은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들의 묶음,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음식 냄새와 동전 소리. 어느 마을에 부유층들이 드나드는 호화롭고 큰 식당이 있었다. 음식값이 너무 비싸 가난한 이들은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게다가 식당 주인도 옷차림이 궁색하면 아예 식당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다. 그 고급 식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난한 사내가 하나 살고 있었다. 그는 그 식당 앞을 지나갈 때마다 코를 찌르는 음식 냄새 때문에 침을 질질 흘릴 정도였다. 아, 저 음식들을 한 번만 먹어봤으면. 하지만 그럴 만한 돈도 없을 뿐더러 엄한 주인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그래서 사내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다. 식사를 할 때가 되면 자기가 먹을 음식을 들고 나와 가능한 한 식당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음식 냄새를 맡으며 먹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사내는 머릿속으로 식당의 음식을 먹는다는 상상을 했다. 비록 냄새뿐이지만 그는 며칠 동안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그것마저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사내의 행동을 지켜보며 못마땅하게 여기던 식당 주인이 음식 냄새를 맡은 값을 내라며 계산서를 가지고 온 것이었다. 내일까지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고발할 테니 그렇게 하시오. 단단히 화가 난 주인은 사내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사내는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 새벽녘에서야 묘안을 생각해냈다. 날이 밝자 사내는 동전 몇 개를 깡통 속에 넣고 식당으로 찾아갔다. 그리고는 주인을 불러서 말했다. 지금부터 계산을 시작할 테니 잘 받으시오. 사내는 동전이 든 깡통을 식당 주인의 귀에 대고 흔들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깡통을 딸랑딸랑 흔들어댄 뒤 사내가 말했다. 자, 이만하면 음식 냄새값을 다 지불하고도 남을 것이오. 거스름 또는 팁이니 그냥 가지시오. 사내는 호탕하게 웃으며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으나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소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섰다. 하지만 여러 날을 헤매며 찾아다녀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다. 소년은 그래도 단념하지 않고 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지나 위대한 사람을 찾아다녔다. 어느 날 소년은 산중을 헤매다가 지친 몸을 잠시 쉬려고 나무 그늘에 앉았다. 소년이 잠시 졸다가 눈을 떠보니 웬 노인이 소년 앞에 서 있었다. 노인은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채 맑은 눈으로 소년을 쳐다보고 있었다. 소년은 문득 이 노인이야말로 자기가 찾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노인이 나직한 목소리로 소년에게 물었다. 아니 왜 이런 산중에서 졸고 있느냐? 예,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을 찾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소년은
노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다. 소년의 이야기를 다 들은 노인이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지금까지 공연한 고생을 했구나. 네가 찾고 있는 사람을 내가 가르쳐 주마. 예? 정말이세요? 지금 당장 네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면 네가 찾고 있는 사람이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 나올 것이다. 그 말을 남긴 채 노인은 호련히 사라졌다. 소년은 노인이 말한 대로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과연 누군가가 맨발로 뛰어나와 소년을 반겨맞았다. 그 사람은 바로 소년의 어머니였다. 월트 디즈니와 생지. 월트 디즈니의 젊은 시절은 몹시 가난했다. 숙식을 해결할 방 한 칸이 없어 남의 집 차고의 한 귀퉁이에서 먹고 자는 일을 해결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환경을 비관하지 않았다. 즐거운 마음으로 밤새 그림을 들고 유명 신문사 편집국장에게 찾아가 사파를 그리게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패기가 넘치는 젊은이였다. 물론 당시에는 무명이었던 월트 디즈니에게 덥석 사파를 맡길 신문사는 아무데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그가 기거하는 차고에는 동거자가 있었다. 바로 생지였다. 그는 쥐구멍으로 드나드는 생지를 친구처럼 여겼다. 비록 자신의 먹을 것도 부족한 형편이었지만 그는 빵 몇 조각을 떼어 생지에게 줄 만큼 마음이 너그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생지를 보며 생각했다. 아, 저 녀석을 그려보아야겠다. 그날 이후 그의 스케치북에는 온통 생지 그림들만 담겼다. 시간이 흘러 그는 미키 마우스라는 캐릭터로 만화 영화를 만들었다. 그것은 대성공이었다. 세계의 아이들은 미키 마우스 캐릭터가 박힌 옷을 입고 미키 인형을 가지고 놀았다. 그는 생지로 인해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불우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거액을 들여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다. 만약 그가 차고에서의 생활을 비관하여 그곳을 뛰쳐나왔다면 생지를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엄청난 부를 누릴 수도 없었을 것이다. 죽을 각오를 하여 산 사내. 몹시 추운 겨울의 어느 날이었다. 산속 깊이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두 젊은이가 산중을 헤매다가 눈밭에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가가서 보니 노인은 아직 숨이 붙어 있었으나 그대로 몇 시간만 두면 숨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이 노인을 두고 가면 이내 숨을 거두고 말 것 같으니 우리가 데리고 가세. 한 젊은이가 그렇게 말하자 다른 친구가 펄쩍 뛰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 길을 잃고 헤매는 처지인데 거기다가 혹까지 붙이라는 말인가? 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자네가 알아서 하게. 그리고 친구는 훌쩍 떠나버렸다. 혼자 남게 된 젊은이는 생각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어차피 나도 길을 찾지 못하면
지금 이 노인처럼 눈밭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 텐데. 젊은이는 이미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노인을 둘러엎었다. 숨을 헐떡거리며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또 한 사람이 저만치에 쓰러져 있었다. 노인을 내려놓고 가까이 가서 보니 아까 혼자 떠나버린 친구였다. 이 친구야, 정신 차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그러나 친구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은 채 숨을 거둔 뒤였다. 젊은이는 이미 죽은 사람보다는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을 업고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다시 노인을 업고 길을 떠났다. 마침내 젊은이는 노인을 들쳐업고 며칠 동안 산속을 헤맨 끝에 길을 찾아내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다. 살을 애는 듯한 혹한 속에서도 젊은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젊은이는 노인을 업고 뛰느라고 온몸이 땀에 젖었고 등에 업힌 노인도 젊은이의 체온을 받아 얼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젊은이는 남의 목숨을 구해주려다가 자신의 목숨을 건지게 된 셈이었다. 화로 속에 던진 일량. 옛날에 돈 많은 노인이 살았는데 그에게 하나 있는 아들이 영 게으르고 거만했다. 아버지 재산만 믿고 도무지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돈 알기를 우습게 알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다. 참 큰일이구나. 저래가지고 앞으로 내가 죽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노인은 자나깨나 그것이 걱정이었다. 그래서 이궁리 저궁리를 하다가 하루는 아들을 불러 말했다. 네 힘으로 돈 1냥만 벌어와 보거라. 하지만 평생 돈 한 푼 벌어보지 못한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앉아만 있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들은 돈 버는 방법을 몰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아들의 어머니가 몰래 1냥을 주었다. 이 돈을 아버지께 갖다 드려라. 하지만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엄하게 꾸짖었다. 네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닌데 왜 이 늙은 아비를 속이려 드느냐. 그리고 부인은 도대체 아들을 이렇게 나약하게 가르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노인은 부인과 아들을 앉혀놓고 호통을 쳤다. 이튿날 아들은 돈을 벌어오겠다면서 집 밖으로 나갔다. 그러고는 하루 종일 땀 흘리며 힘들게 일해 1냥을 벌어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제 힘으로 번 돈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1냥을 내밀었다. 정말 네 힘으로 번 돈이냐? 노인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갑자기 아들이 준 1냥을 화롯불 속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내가 보기엔 네 힘으로 번 것 같지가 않다. 그러자 아들은 화들짝 놀라며 뜨거운 화로 속에 손을 넣어 엽전을 꺼내들었다. 아니 아버님, 이 귀중한 돈을 왜 화로에 던져버리십니까? 노인은 그제야 입가에 미소를 띠며 아들에게 말했다. 이제야 제정신을 차렸구나. 아버지 친구와
아들 친구. 옛날 어느 마을에 아무나 친구로 삼아 어울려 다니는 청년이 있었다. 하루는 친구를 사귀는데 너무 분별이 없다고 생각한 청년의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말했다. 네 친구 중에 진정한 친구가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느냐? 손으로 꼽을 수도 없을 정도인데요. 아들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래? 그렇다면 오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네가 진정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몇이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자. 아들은 자신만만하게 앞장서서 집을 나섰다. 첫 번째 친구 집을 찾아가서 말했다. 내가 그만 실수를 해서 빚을 많이 지게 되었는데 오늘 빚쟁이들이 나를 찾아와서 괴롭히고 있지 않나. 잠시만 나를 좀 자네 집에 숨겨주게. 뭐라고? 자네를 숨겨주면 빚쟁이들이 우리 집에 와서 난리를 칠 텐데 그 난동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러나? 미안하지만 난 그럴 수가 없네. 다음 친구 집으로 가서 똑같은 말을 했으나 역시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한나절이 다가도록 아들은 친구의 집을 찾아다니며 애걸하다시피 부탁을 했지만 아무도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자, 이제 이 아비의 친구 집으로 가보자. 몹시 상심해 있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는 친구 집에 당도하자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내가 그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 지금 나를 잡으려고 포졸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나를 잠시만 자네 집에 숨겨주게. 그러자 아버지의 친구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자넨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야. 필경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야. 어서 들어와서 내게 그 사정을 이야기해 주게. 내가 포도대장에게 잘 말해 줄 테니. 친구의 손에 이끌려 집 안으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아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사귀어온 친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스스로 노력하여 구하라. 옛날에 한 왕이 현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말했다. 모든 백성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적어 오도록 하시오. 왕은 나라 안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현자들이 모두 모인 터라 반드시 훌륭한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몇 달 후 현자들은 열심히 연구하여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10권의 책에 적어 왕에게 바쳤다. 왕은 며칠에 걸쳐 10권의 책을 모두 읽은 뒤 다시 현자들을 불러들여 말했다. 백성들에게 10권은 다 읽기에 너무 많으니 분량을 줄이도록 하시오. 왕의 명을 받들어 현자들은 다시 밤을 새워 연구한 끝에 책을 5권으로 줄여가지고 왔다. 그러나 왕은 그것도 너무 많다며 다시 분량을 줄이라고 명했다. 현자들은 5권을 다시 3권으로 줄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왕은 분량을 줄이라고 명했다. 그래서 현자들은 1권으로 압축하여 바쳤으나 왕은 그것도 많다며 고개를 저었다. 현자들은 다시 의논을 거듭한 끝에 종이 한 장에 10권의 내용을 압축하여 왕에게 바쳤다. 이것도 너무 많소. 더 줄이도록 하시오. 마침내 현자들은 한 구절의 말을 만들어 왕에게 바쳤다. 그랬더니 왕은 그제야 무릎을 쳤다.
옳지, 바로 이것이야. 모든 백성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담긴 말은 바로 이것이었다. 공짜는 없다. 돼지보다 암소를 좋아하는 이유.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평생 모을 줄만 알았지 도무지 남에게 베푸는 법이 없어 무사람들에게 지독한 구두쇠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하루는 그가 큰 마음을 먹고 관청으로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을 내놓을 테니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오. 그는 우쭐거리며 관리에게 말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가난한 친구가 그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 친구는 비록 가난하지만 식견이 뛰어난 선비였다. 친구가 찾아오자 그는 얼굴을 붉혀 흥분하며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며칠 전에 내가 직접 관청으로 찾아가 내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사람들이 나를 구두쇠라고 손가락질하는지 모르겠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나? 친구가 빙긋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자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내가 암소와 돼지 이야기 하나를 들려줄 테니 잘 들어보게. 선비 친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날 암소와 돼지가 만나서 이야기했네. 돼지가 불만이 가득 찬 표정으로 말했다네. 왜 사람들은 자기보다 암소를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일세. 부자가 끼어들며 말했다. 그야 암소가 돼지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 아닌가? 선비 친구가 여전히 빙긋이 웃음을 머금은 채 대답했다.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니라네. 한번 생각해보게. 세상에 돈보다 좋은 게 어디 있나? 아무리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도 돈 앞에서는 사적을 못 쓰지 않는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암소가 돼지보다 값이 더 나가기 때문이네. 그러자 선비 친구가 그에게 물었다. 돼지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그야 밤낮 먹기만 하지 주는 것은 별로 없지 않나? 하지만 죽어서는 맛있는 고기와 뼈를 제공하지 않나? 그럼 암소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나? 그야. 부자는 뭔가 깨달은 것이 있는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암소는 죽어서 고기와 가죽과 뼈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살아있을 때도 우유를 준다네. 사람들이 돼지보다 암소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라네. 선비 친구의 말에 부자는 비로소 자신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까닭을 알게 되었다.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옛날 충청도 지방에 이름난 효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각각 박씨성과 윤씨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두 사람은 남들이 다 아는 이름난 효자였지만 정작 두 사람은 서로 만난 적이 없어 각자의 부모를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어느 추운 겨울날 윤씨 효자가 박씨 효자의 효행을 알아보기 위해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하늘도 감동한다는 효성을 지니셨다 하여 배우러 왔습니다. 윤씨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별 말씀을. 저도 형씨의 효성을 들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방으로 들어오자 박씨는 이름난 효자답게 먼저 윤씨 어머니의 안부부터 물었다. 날씨가 매우 찬데 요즘 자당께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잖아도 요즘 날이 너무 추워서 안방 아랫목에 두툼한 비단 이불을 깔아드리고 입이 심심하실까봐 맛난 다가를 만들어 차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씨의 자당께 인사를 여쭈어야 할 텐데 아까부터 뵙지를 못하겠군요. 어디 외출하셨나요? 박 씨는 대답 대신 가만히 뒷곁으로 나 있는 쪽문을 열었다. 그러자 뒷곁 채마밭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파 하나가 언 땅에 호미질을 하고 있는 게 보였다. 아니, 저분이 형씨의 자당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찾아온 것 같군요. 세상에 이런 불효가 어디 있단 말인가요? 전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윤 씨가 화를 내며 일어서자 박 씨가 말했다. 나는 어머님을 모실 때 절대 무엇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이 편하시도록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하시도록 해드린답니다. 그 말에 윤 씨는 화를 낸 자신이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다.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 어느 날 아들을 살해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은 독실한 신자가 있었다. 그는 무척 고민했다. 아, 신은 왜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가? 그는 한참 고민하다가 신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그는 아들을 산중으로 데리고 가 신의 뜻을 실행하기로 했다. 얘야, 우리 내일 산으로 가자. 그 말에 아들은 야유회를 가자는 줄 알고 기뻐했다. 이튿날 아침 부자는 집을 나섰다. 아들은 여전히 야유회에 대한 기쁨과 흥분으로 들떠 있었다. 그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몹시 괴로웠다.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절대자인 신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반면 아들도 역시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상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는 아들을 묻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했다. 아들은 기꺼이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었다. 그것이 야유회를 와서 즐기는 놀이인 줄 알았던 것이다. 구덩이를 다 팠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칼을 빼들었다. 아들의 목을 베기 위해서였다. 아들은 그것마저도 놀이라고 생각하고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아버지 앞으로 목을 내밀었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신의 음성이 들려왔다. 네 믿음을 확인했으니 이제 멈춰라. 그의 칼을 거두어 들이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어서 계속하세요. 아직 오늘 야유회의 놀이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버지가 신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듯이 아들 또한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야유회를 왔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어려울 때일수록 침착하라. 3마리의 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져 살 길이 막막해졌다. 개구리들은 각자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첫 번째 개구리는 어떻게든 우유통에서 빠져나오려고 있는 힘을 다해 허우적거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빠져 결국 죽고 말았다. 두 번째 개구리는 아예 처음부터 살려는 생각을 포기한 듯 처음에 몇 번 허우적거리다가 죽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개구리는 지나치게 허우적거리지도 살려는 마음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그 개구리는 침착하게 자신이 물에서 헤엄쳤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러고는 평소에 물에서 헤엄쳤던 대로 천천히 발을 움직였다. 이때 코는 수면 위로 앞발로 물을 가르면서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 뒷다리로는 계속 우윳물을 갈랐다. 그런데 한참 지나자 뒷다리에 무언가 딱딱한 물체가 자꾸 부딪혔다. 시간이 더 지나자 이제는 뒷다리로 그 딱딱한 물체를 딛고 설 수가 있었다. 개구리는 그 틈을 타 우유통 밖으로 얼른 튀어나왔다. 그 딱딱한 물체는 버터 덩어리였다. 우유를 계속 휘젓는 사이에 버터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시각의 차이. 어느 상중의 암자에 기거하는 두 스님이 아침 일찍 마을로 내려와 볼일을 본 뒤 저녁 무렵이 되어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러던 중에 다리가 없는 냇가에 당도했다. 이런, 아까 낮에 내린 비로 물이 불었군. 아침에 암자를 나설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으나 낮에 장대 같은 소나기가 1~2시간 정도 퍼붓는 바람에 징검다리가 물에 잠겨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저만치에서 웬 처녀 하나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한 스님이 다가가서 까닭을 물었다. 왜 그러시오? 냇가를 건너야 하는데 물살이 너무 세서 못 건너고 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스님은 처녀에게 등을 보이며 어필하는 신용을 했다. 처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스님의 등에 엎인 채 냇가를 건넜다. 그 사이 다른 한 스님도 혼자 강을 건너와 두 스님이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잠시 걷다가 나중에 강을 건너온 스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말했다. 일념으로 도에만 정진해야 할 사람이 처녀의 몸에 손을 대다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가? 처녀를 업어준 스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더욱 화를 내며 비난했다. 그래도 처녀를 건네준 스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나자 두 스님은 암자 입구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때까지도 그는 처녀를 업어준 스님을 심하게 비난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암자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처녀를 건네준 스님이 입을 열었다. 자넨 힘들지도 않나? 나는 그 처녀를 이미 1시간 전에 잠시 업었다 내려놓았을 뿐인데 자네는 아직까지도 업고 있으니 말일세. 이제 그만 처녀를 내려놓게. 암자 안까지 업고 들어갈 셈인가? 자비심의 차이. 몽고에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고 온 처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처녀가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처마 끝에 집을 짓고 살던 제비 한 마리가 땅에 떨어졌다. 어머, 불쌍해라. 처녀는 다리가 부러져 날지 못하는 제비를 보고 가엾게 여겨 실로 다리를 동념해 주었다. 며칠이 지나자 제비는 다리의 상처가 아물어 날 수 있게 되었다. 이듬해 봄이 되었다. 처녀가 치료해준 제비는 강남에서 박씨 하나를 물고 와 뜰에 떨어뜨렸다. 처녀는 정성껏 박씨를 심었다. 가을이 되자 커다란 박이 열렸다. 처녀가 박을 타보았더니 그 안에서 온갖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왔다. 처녀는 큰 부자가 되었다. 이웃집에 사는 심술궂은 처녀가 이 말을 듣고 자기 집에 둥지를 틀고 사는 제비를 잡아다가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려 실로 동념해 주었다. 그 제비도 이듬해 봄에 박씨 하나를 물고 왔다. 그 처녀는 좋아하며 박씨를 심고 가을이 되기를 기다렸다. 가을이 되자 큰 박이 열렸다. 흥이 나서 박을 열어보니 그 안에서는 수많은 독사가 나와 그 처녀를 물어 죽였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흥부전과 유사한데 일설에 의하면 원나라 때 몽고에 기하한 우리 고려 여성들을 통해 유입되었다고 합니다.